이 단 음식을 먹고 나서 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배부른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를 단짠 케미, 또 단짠 신드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만 달고 짠 음식을 찾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게 요즘에 정말 단짠 음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나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드시는 이유는 요즘에 이게 나를 위한 작은 행복, 나의 작은 사치 이런 개념이 있으면서 일부러 좀 먹고 나를 위로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찾아서 먹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여기에 중독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뇌의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지면서 이제 더 단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갈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단 음식을 보충을 하면 물론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마약이랑 비슷하게 먹어서 기분이 좋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먹고 싶고 그래서 달고 짠 음식을 계속 끊을 수가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사회적 풍토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찾는 것 같다는 게 요즘의 견해고요. 네, 네. 그 중독이란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당 떨어진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네. 때 또 급하게 막 뭐라도 먹게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건지 건강에는 괜찮은 건지 좀 걱정입니다, 이것도. 네, 예상하셨다시피 좋지는 않은데요. 네. 네, 배고플 때 저도 짜증난다고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혈당이 68 이하로 떨어져야 저혈당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뭐 70에서 80 이 정도만 돼도 일반 보통 사람에서도 증상을 조금 느낍니다. 예를 들어 배고프고 짜증나고 허기지고 막 피곤하고 심하면 식은땀이 나기도 네. 하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당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 정말 고당도 식품 예를 대표적으로 믹스 커피 네, 같은 맞아요. 거 마시면은 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먹자마자 기분이 확 좋아지고 혈당이 보충이 되면서 방금 얘기했던 증상들이 모두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또 여기 믹스 커피에는 당만 많은 게 아니라 카페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성 효과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인다고 느끼는데 이때 이렇게 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기분이 좋다라고 느꼈던 게 오히려 심해져서 불안감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독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여기 단짠 고리를 계속 끊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그 갈구를 끊을 수가 없는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옆에다 단 음식을 두고 드시는 건 사실 의학적으로 절대 권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네. 참 이상하죠. 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었는데도 묘하게 아쉽고 허기진 마음이 드는데 이게 디저트 배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먹는 거에 정말 돈 안 아낀다는 분들도 참 많이 네. 계시거든요. 스트레스와 피로를 같이 풀어주는 나만의 메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주로 드시나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음식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불닭발이나 이런 거 먹고 나면 땀도 쭉 빠지고. 저는 매운 거 먹고 나서 아이스 커피에 시럽 많이 넣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달달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게 땡기는 것 같아요. 일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을 때면 초콜릿 케이크를 먹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이제 좀 저를 괴롭혔던 상사분들이나 그런 관계들이 조금 좀 스트레스가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치즈 많이 들어간 피자 주로 먹고 탄산음료 한 잔 들이키면 최고인 것 같아요. 치킨도 종류가 참 많아졌어요. 간장 맛, 양념 맛, 치즈 맛 네. 하나같이 달고 짠 음식들이죠. 고르기도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향을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분석했더니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불황이 장기화될 때 단맛과 자극적인 맛을 더 찾게 되고 이럴 때 디저트 카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맛과 짠맛을 자꾸 찾는 마음속에서 어떤 불안감이 찾아와 있는지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달콤한 빵이나 케이크로 입가심을 하는 일명 빵순이입니다. 단짠의 정석 빵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뱃속이 빵빵해지고 화장실 가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막힌 변비 고민 빵 뚫어버리려면 빵을 그만 먹어야 할까요? 네. 이거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알아주는 아, 빵순이기도 그렇습니까? 한데 네, 네. 이 어떻게 이
빵을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변비도 같이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질문과 답을 함께 해주셨네요. 변비를 네. 고민을 빵 뚫어버리려면 빵을 그만두셔야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빵을 만들 때 빵을 찰지게 하고 이게 빵의 폭신폭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루텐이라는 네. 성분이 흰 밀가루에 들어갑니다. 이게 빵에만 있는 게 아니고 흰 면에도 많이 들어가는 성분인데 이 글루텐이 수분을 자기가 도로 가져가고 위장관 증상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변비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글루텐 불내성이 생긴 분들은 면역계나 집중력 저하, 위장관에 자꾸 장 트러블이 생긴다,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빵에 들어간 글루텐 성분은 건강에 아주 해로운 성분으로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빵에 설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단순 당이 변비에 좋지 않다는 거는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 또 빵이 달게 설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도 들어가는데 이 짠 음식 자체도 이게 수분을 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뇨작용 이런 것과 상관이 있어서 결국은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본인 이 답을 잘 알고 계신데 빵을 최소한 적게 먹는 정도는 하셔야 변비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배불리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처방입니다, 네. 빵순이한테. 자, 두 번째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요리 솜씨도 없어서 주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식, 중식, 양식 등 종류도 다양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아이들 건강을 많이 걱정하거든요. 배달 음식을 줄여야 할까요? 줄인다면 몇 번 정도가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 배달 음식 앱에서 VIP 등록분들이 많이 많아요.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편하긴 해도 짠 음식이 많다는 게 특징인데 특히 아이들에게는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즘에 대표적으로 배달 음식인 치킨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3년 사이에 당 함량은 38%, 나트륨 함량은 39%, 나트륨 함량 28%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달고 짜게 경향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단짠 음식의 대표적인 그 양념치킨 참 네. 맛있죠. 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달다고밖에 못 느끼지만 굉장히 짜기도 하는데요. 나트륨 함량이 보통 일반 그냥 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도 한 마리에 2,000mg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럼 앞서 계속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일 나트륨 공고량이 2,000mg 상하선인데요. 한 마리만 먹어도 오늘 상하선을 이미 다 섭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달기까지 한데 당분도 치킨 종류마다 조금 다르지만 양념치킨이나 이런 거는 최대 50에서 60g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WHO 공고사항은 하루에 25g 당분 섭취를 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엔 적어도 50g 정도를 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도 이 한 마리만 먹으면 이미 당분 섭취량도 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달고 짜고 둘 다는 이미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양이고요. 여기에 이제 치킨은 튀기기 때문에 기름지기까지 하죠. 그럼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린이들은 이렇게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성장이 일단은 저하될 수 있고 성조숙증, 비만, 소아당뇨, 그다음에 나중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에서는 가능한 배달 음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최선이겠고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다면은 저의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내 정도로 기쁨을 누리시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이 짠 음식을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무언가를 자꾸 먹습니다. 몸무게가 100kg을 넘어선 후부터 먹는 걸 줄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먹방 방송을 보면 라면이라도 하나 더 끓여 먹게 되고 가족 중 누가 뒤늦게 밥을 챙겨 먹을 때도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게 됩니다. 조절되지 않는 식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미 100kg을 넘어섰으면 고도 비만에 들어간 건데 이거는 다짐만으로는 조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키가 없는데요. 100kg에서 비만이 아니려고 하면 최소한 키가 2m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180cm의 남성분이라고 쳐도 고도 비만에 포함되시고 160cm 여자분이시면은 초고도 비만, 체질량 지수 39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고도 비만에 포함되십니다. 이분은 본인도 다짐은 하지만 계속 이렇게 TV에서 라면 하나라도 더 먹게 되고 더 먹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말 강력한 그 동기부여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음식을 끊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식사량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생활 습관형 원인을 이 서구식 식생활에서 많이 찾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을 갑자기 섭취하게 되면 없던 병도 새롭게 생기게 되는데 실제 과거의 습관, 그다음에 현재의 습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의 식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먹는 밥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조선시대 선비분을 보시면 밥이 지금 우리가 먹는 밥 공기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그게 큰 밥 공기에 이만큼 다 밥으로 네. 차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다. 밥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임금님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밥심으로 산다. 네, 그 정말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네, 밥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밥만 많이 먹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임진왜란 기록에 보면은 조선에 왔더니 한국 남성들이 한 끼에 밥을 지금 현대 기준으로는 5공기 쌀을 소비하더라. 또는 또 임금님한테 상소문을 올렸는데 중국인이 하루 먹을 분량만큼을 혼자서 다 소비해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밥을 많이 먹는 그림은 정말 많은데 반찬을 많이 먹고 혹은 고기를 뜯어 먹고 이런 그림은 거의 없는데요. 이제 한국인은 밥만 많이 먹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에너지의 거의 70%에서 80%를 탄수화물로 소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 남성 키가 161cm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동일 시대의 미국 남자의 키는 173cm를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제 유전학적으로 물론 이제 서양인과 한국인이 유전학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이제 탄수화물만 많이 먹었기 때문에 키가 크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고기를 잘 먹는 요즘 시대에는 우리나라 남성 키가 174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잘 먹는 게 키 성장에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어도 고기가 보약이다라는 이런 말은 없는 것이 이제 조금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조금 당연히 바뀌었는데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보시면은 곡류는 매일 2에서 4회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보통 하루에 3끼 먹는다고 감안하면은 이렇게 밥 먹는 걸 권하고 있고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의 단백질류는 매일 3, 4회 정도 섭취해야 되고요. 채소류는 매일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적어도 2종류 이상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은 지금 하루에 1~2개밖에 권유하지 않는데 흔히 이제 특히 어머님들 밥 대신 과일로 배 채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게 먹는 게 중요하고 얘는 하루에 1~2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유의 이 제품은 매일 1~2잔 정도면 충분하고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을 한국인을 위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분을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당분의 종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종류가 있고 다당류는 우리가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식이섬유소로서 구성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다당류 성분이고 얘 자체로는 단맛이 없습니다. 얘를 밥을 먹어야 씹어야 네. 단맛이 느껴지는 이유가 얘 자체로는 단맛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이당류는 이런 감미료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맥주나 혹은 이제 물엿 같은 데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당류가 이 포도당과 과당, 이 단당류 중에 요 2종류가 되겠습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흔히 그 에너지원으로서 뇌에서 사용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하는 포도당이 맞는데요. 요 포도당이 단순 포도당으로 많이 들어오면 또 이게 또 넘치기 때문에 지방으로서 저장되게 되고 그 과당이 또 특히 문제인데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과당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액상과당 등의 과당을 개발을 해서 음료수, 과자, 치킨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도당이랑 달리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이는 게 아니고 간에 가서 거의 다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거든요. 그러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지방간 심해지고 대사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거겠죠. 이 2가지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당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금 그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빨간색으로 나올수록 뭔가 되게 많이 먹는다 이런 데인데요. 요쪽이 중앙아시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짜게 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4,800, 일본이 4,200, 영국이 3,400, 미국이 3,400. 우리 생각하기에는 미국 사람이 더 짜게 먹을 것 같은데 우리가 훨씬 짜게 먹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이 여러 매체에서 신곡경장 노력을 해서 최근 2015년에는 3,800대 정도로 나트륨 섭취량이 조금 감소한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나트륨 섭취량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참 이 달고 짜고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맞습니다.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나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할 때가 되면은 꼭 특정 음식이 또 당겨서 그것도 좀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나 뭐 초콜릿 같은 거를 당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매운 음식을 찾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영향을 미치나요? 네, 요거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생리 직전에 생기는 현상을 생리 전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막 솟구쳤다가 생리 직전이 되면서 갑자기 떨어지는데요. 이때 이 떨어지는 곡선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 프로게스테론이 특히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월경전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뭐 기분이 나쁘고 계속 뭐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월경전 증후군이 더 심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월경전 증후군이 있으니까 당을 많이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뇌의 세로토닌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올라갔으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성결합 글로불린이 감소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불균형이 심해지고 기분이 또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니까 또 단 거 먹고 그럼 인슐린이 또 나오고 이렇게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게 되면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월경전 증후군이니까 나 좀 오늘은 단 거 먹어도 돼 하고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평소에 몸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도 너무 먹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은 이제 단껌, 자이리톨 함유된 이런 단맛만 나는 껌이나 이런 걸로 뇌를 잠시 단 것을 먹는다고 착각을 시켜줘서 단 음식을 실제로 먹지는 않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여성분들은 참 고민이 많으시군요. 또 특히 피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기름진 음식이나 짭짤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어야 피부가 윤기가 잘 흐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음식들이 실제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요? 네, 당연히 줍니다. 네. 이게 짠 음식을 예로 들면은 우리 어제 라면 먹고 자서 내일 다음 날 눈 부었다 이런 얘기 하죠. 네, 맞아요. 짜게 먹으면은 붓는데 부으면 여기 특히 눈밑에 많이 붓기 때문에 부었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면 눈밑 주름이나 눈 주변 주름의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소금 자체가 노화를 촉진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여드름이나 이런 우리 뾰루지 이런 데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다음 날 얼굴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준이 되겠고 또 이제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포도당이나 과당이 아미노산이랑 결합해서 이 콜라겐이랑 이런 엘라스틴 성분을 다른 걸로 바꿉니다. 그럼 이 성분이 주름을 촉진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분들의 주름을 촉진하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달고 짜고 기름지고를 같이 먹었으면 피부에는 최악의 조건을 형성하는 거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날 부어서 이게 좀 이렇게 피부가 팽팽해 좋은가 보이는. 봅니다. 네, 참 안 좋다는 거 잘 네. 알고 있지만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 좋은 게 세계보건기구의 연구를 보니까 나트륨이나 설탕을 과다 섭취를 했을 경우에 그 심장 질환 사망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단짠이 최고의 궁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궁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단짠 음식이 최악의 궁합인데 왜 우리가 자꾸 찾게 되는지 이 기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히 과당과 같은 포도당, 과당, 단순 당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일단 들어왔죠. 그러면 위, 췌장, 간, 소장에서 여기서 관여를 하는데 이런 특히 과당은 들어와서 아까 거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도 않고 나머지 다 간에 가서 중성지방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남아서 할 데가 없으니까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렙틴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렙틴이 비만을 예방하는 인자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해서 지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혈중의 렙틴 농도는 올라가고 이 렙틴이 나와도 살 빠지게 만드는데 효과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렙틴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그렐린 분비가 감소하고 췌장에서는 혈당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혈당을 낮춰야 되겠다 하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뇌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이제 교감신경 항진시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와 더불어서 우리 뇌의 세 군데에서 지금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변형계라고 얘기하는 보상센터가 활성화되는데요. 특히 비만한 경우에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변형계는 우리 알코올 중독, 뭐 약물 중독, 코카인 중독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는 데가 여기인데요. 여기 당이 들어와서 변형계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먹어야 되겠다. 이거 또 자꾸 먹고 싶다 생각이 들게 만드는 보상
건강센터에서 지금 자극을 받았고 원래는 시상하부는 혈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안 되는데 비만하거나 당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시상하부도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또 호르몬 분비에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전전두엽 여기 우리 수행 능력이랑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중요한 전전두엽이 여기서도 자극을 받는데 특히 이제 비만하거나 지속적으로 나쁜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에 전전두엽의 혈류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또 먹고 싶어 먹고 또 먹어야지 했는데 여기서 안 돼 먹지 마 우리 사러 가지 말자 하는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또 행동하고 있는 거죠, 수행 능력이.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결국은 단 음식을 끊을 수 없고 계속 단 거 찾게 되는 이런 원인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당만 중독되는 게 아니죠. 소금도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원래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혈관, 부신, 신장에서 이 알도스테론, 레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항상 더 이상 소금 먹지 말자 이렇게 뇌에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 항진돼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올라가고 신장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은 떨어지고 그리고 호르몬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심혈관에 굉장히 나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과 미각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미각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중추신경계는 앞서 말씀드린 그 중독 경로의 변형계에 또 자극을 줘서 여기서 또 먹고 싶네, 더 짠 게 참 맛있네라고 본인이 위안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거나 본인의 선호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짠 음식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환경 같이 어떻게 해도 싱겁게 먹을 수가 없는 환경 자체도 중요하고 기분이나 감정, 스트레스, 개인 선호도, 기억이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또 짠 음식을 갈구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짜게 먹으니까 또 심혈관 질환이랑 여러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고 뇌에서는 또 이 저장을 해서 또 먹자 이런 시스템으로 또 넘어가서 소금을 끊을 수가 없는 소금 중독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래서 실제로 아까 미각을 말씀드렸는데 짠맛이 어떻게 되는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농도의 짠 음식을 주면은 우리 물이 먹고 싶고 먹기 더 이상 짠 거 못 먹어야 정상이죠. 네. 그래서 한 쥐는 신맛을 못 느끼게 만들고 한 쥐는 쓴맛을 못 느끼게 만들고 세 번째 쥐는 신맛과 쓴맛을 둘 다 못 느끼게 만들었는데 실험 결과에 흥미로운 것은 이 신맛이나 쓴맛을 못 느끼는 쥐는 그래도 너무 짜게 들어오면은 더 이상 짠 거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맛과 쓴맛을 둘 다 못 느낀 쥐는 아무리 짜도 계속 짠 거를 먹고자 갈구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맛이 단순히 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맛이나 쓴맛도 짜게 먹는 행동에 관여를 하더라라는 것을 쥐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실제로 사망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달게 먹는 게 어떻게 나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미국에서 첨가당, 그러니까 특히 음식이 따로 들어가 있는 당을 따로 봤는데 보통 분포는 여기 가장 많듯이 보통 이 정도 평균 정도로 당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많이 먹는 쪽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그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증가하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을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하고 직접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 뇌졸중, 심장 질환, 신장 질환 이런 거 전부 다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뿐만 아니라 짠 것도 안 좋은데요. 짜게 먹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것도 이제 곡선으로 눈에 띄게 짜게 먹을수록 사망률은 같이 증가한다는 이런 곡선을 볼 수 있고 저는 요 그래프만 가져왔지만 실제로 짜게 먹는 게 우리 흔히 당뇨는 아닐 것 같지만 당뇨랑도 상관이 있고요. 심장 질환, 고혈압, 신부전 그리고 당뇨에 의한 사망률, 총 사망률 모두 다 상관이 있고 의외로 상관없을 것 같지만 골다공증이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네.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아주 나쁘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이것도 또 실험으로 했는데 쥐를 대상으로 복합 탄수화물, 고지방, 그다음에 고당분, 그다음에 서양식, 우리 미국 식사들 같은 패턴으로 먹는 쥐 4마리, 4그룹과 여기에 똑같은데 여기 고염식까지 해가지고 고혈압을 일부러 유도했던 쥐 4그룹, 총 8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나빴을 것 같습니까?
오늘의 주제인 저 고당분과 고염식을 같이 먹은 저 흰지가 제일 나쁘지 않았을 맞습니다. 싶네요. 정확한 정답입니다. 네. 요 지들이 언제 죽나를 살펴봤는데 다 고혈압을 줬고 고지방에 고염식하면 더 나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요 쥐 4마리는 90일까지 계속 생존했고 고지방에 설탕을 같이 줬던 요 쥐도 소금을 같이 줬던 이 쥐도 거의 똑같이 90일을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3개 그룹의 쥐는 다 빨리 죽었는데 네. 특히 빨리 죽었던 이 15%도 90일을 못 살았던 이 그룹이 고당 고염식 이 짜게 먹고 달게 먹은 쥐가 가장 빨리 죽고 가장 많이 죽었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지만 달고 짜게 먹는 게 오히려 지방 많이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결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달게 먹는 게 더 나쁠까, 짜게 먹는 게 더 나쁠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네, 정답은 느끼셨겠지만 이게 50보 100보죠. 둘 다 나쁩니다. 여기다가 달고 짜게 먹으면 더 나쁘다는 확실하기 때문에 네, 어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같이 하면 더 나쁘기 때문에 네, 식사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단짠 음식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국이나 케이크 같은 경우는 설탕이나 소금 성분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 중에도 나트륨이나 당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달기 때문에 이거는 짜진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음식의 대표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념치킨 등이 있겠고 양념치킨은 그러니까 달기까지도 하지만 엄청 짜기 때문에 소금 함량도 많은 경우에 4,000mg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그래서 여기 양념치킨 이런 거는 달다고 덜 짜지 않을까 하지 않지만 이것도 훨씬 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 실제로 감자칩 종류를 확인을 했더니 단 감자칩이 오히려 소금 함량이 1.8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일상 주변에서 케찹이나 마요네즈 달기만 하지만 굉장히 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도 이 계란에 소금 함량도 많은데 보기보다 100g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는 계란보다 메추리알이 조금 더 소금 함량이 많다고 되어 있고요. 보기보다 또 노른자보다는 흰자에 소금 함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때는 소금에 찍어 드시지 말고 그냥 구워서 먹어도 참 맛있거든요. 예, 그렇게 드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믹스 커피는 아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달죠. 요 당 함량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보통 한 포에 5에서 7g 정도 되는데 오늘 믹스 커피 2잔 먹었으면 WHO에서 공고하는 당분 오늘 하루의 섭취량의 반을 벌써 섭취했습니다. 네. 여기에 식사를 하시면은 설탕이 또 들어올 테니까 당 함량을 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게 되겠죠. 이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 외에도 빵 같은 경우도 설탕도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이 모닝빵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 소금도 400mg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도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짜기도 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달다고 속이지만 짜기도 한 음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항상 음식 드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고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아까 모닝빵 얘기하셨는데 모닝빵에 또 잼을 발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네. 어떻습니까? 더 달아지니까 더 나쁘고 딸기잼에도 안 그렇게 보이지만 소금도 함량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빵만으로도 충분히 탄수화물 위주의 달고 짠 음식인데다가 딸기잼이 들어갔으니까 더 고당분 식사가 되죠. 그래서 빵은 비만이나 이런 치료할 때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하나에 포함됩니다. 네. 평소 많이 먹고 많이 활동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고혜진 교수. 그런 그녀의 건강 비법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저는 근본 음식을 골고루 먹자 주의긴 한데 이제 골고루 먹다 보면 아무래도 맛있는 단 음식, 고기 이런 데 음식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채소가 있으면 채소 많이 먹고자 노력하고 채소가 반찬이 많이 없거나 하면은 토마토 이제 먹기 좋은 야채를 충분히 먹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채소가 건강에 당연히 좋으니까요. 신선한 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신체 곳곳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운동을 해야 덜 아프고 더 의욕이 생기고 일이 더 잘 풀린다는 걸 요즘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하고자 노력하는데요. 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이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해야 되니까 땀이 많이 나는 숨이 많이 차는 정도의 운동으로 짧고 굵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땀도 나고 건강해지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체지방도 감소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예를 들어 어제 뭐 회식을 해서 부득이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 나면은 보상적 행동으로 운동하고 나면 이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살이 분다든지 혹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도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이렇게 땀 많이 흘리는 운동하고 나면은 안 풀리던 일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오히려 더 완화되고 그래서 운동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억지로 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고혜진 교수의 또 다른 건강 비법은 바로 영어 공부. 건강 비법에 영어 공부가 웬 말인가 하겠지만 사실 새로운 언어 습득은 뇌 활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다양하지만 뭐 영어 회화나 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읽기도 물론 하고 일부러 논문 적을 땐 일부러 영어로 적어서 이제 라이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또 재미있게 하면 기왕이면 더 좋으니까 제가 흥미 있는 주제 혹시 제가 관심 있는 주제 위주로 그 영어로 일부러 공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영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짠 증후군으로 생길 수 있는 많은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비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비만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비만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특히 폐경 후에 비만의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나도 느꼈겠지만 아랫배와 허벅지 위주로 비만해지는 배 모양의 비만 패턴이 많고 또 여자분들은 특히 피하 지방이 대체로 두꺼운 편입니다. 껍질에 살이 많은 거죠. 남성형 비만은 조금 다른데요. 남성은 주로 윗배부터 해서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패턴의 비만이 많고 사과형 비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건강에 더 나쁜 비만이라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비만이 여성형 비만보다 조금 더 나쁜 패턴의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인들이 뚱뚱해지는 이유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는 게 이유가 아니라 식당에 너무 자주 가기 때문이라 그래요. 네. 비만 치료와 예방, 운동과 음식 조절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높을까요? 네, 비만 클리닉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인데요. 그렇겠죠.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할 때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는 식사 조절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식사 조절해야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이 더 중요하고 또 체중 감량하고 나서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식사 조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네. 요즘 그래도 음식 많이 가려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그간에서는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매운 음식은 안 먹지만 짠 음식은 먹지 않지만 매운 거는 캡사이신인가? 네.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짠 건 좋지 않지만 매운 건 괜찮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운 성분 그 캡사이신만 놓고 보면은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도 몇몇 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캡사이신을 복용하면 우리 더워지죠. 열이 나는데 더 열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효율이 증가하면서 체중 감량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밥으로 먹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할 때 단지 맵기만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달아지고 짜지고 기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맵기 때문에 달고 짜다는 것을 혀가 느끼지 못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고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 또 아까 변형계에서 중독 경로를 통한다고 했는데 요 뇌에서 진통제 비슷한 이 엔돌핀과 비슷한 성분을 분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되고 이렇게 몹시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먹고 싶고 맵고 짜고 단 거 또 먹고 싶고 해서 칼로리는 높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하시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음식을 줄인다면 밥부터 줄여야 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먹으면 바로 살로 가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줄이면 다이어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 줄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가장 먼저 알려진 저탄수화물 시기에 가장 먼저 알려진 사람은 윌리엄 벤팅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영국의 장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체중이 165에 92kg까지 도달해서 체질량 지수가 33이니까 고도 비만에 해당되시고 네. 미국 기준으로 봐도 비만이신데요. 이때 이제 본인이 스스로도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운동을 해라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배가 더 고파서 더 많이 먹어서 체중이 자꾸 더 증가해서 원래는 80 몇 킬로였는데 92kg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때쯤 되니까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 합병증이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요 당시에는 과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마침 또 큰 세미나에서 당뇨와 간, 혈당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듣고 왔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한번 탄수화물을 줄여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권유를 하고 이분이 권유하는 식단을 하고 나서 체중이 정말 눈에 띄게 감소돼서 97주에 25kg를 빼서 67kg까지 도달했고 이쯤 됐을 때는 계단을 내려갈 수가 있고 눈이 잘 보이고 청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1863년에 이것을 편지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책을 발간을 했고 이제 돈도 안 받고 발간을 했거든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많은 분야자분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유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애킨스라는 분이 이것을 약간 보완을 해서 책을 다시 발간해서 최근에는 여러 다이어트로 유명하고 있는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벤팅 다이어트라고 이름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식단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제한했고 하루에 4번 정도 식사를 했는데 치즈, 맥주, 우유, 그다음에 쌀, 면은 여기 별로 안 먹긴 하지만 쌀로 된 거, 빵, 감자를 모두 다 먹지 말자 하고 또 여기에 당분도 거의 안 들어가게 해서 달게도 거의 안 먹어서 이건 거의 안 먹는 쪽으로 가고 대신에 살코기와 하루에 한 잔 와인, 그다음에 과일, 야채를 충분히 먹도록 그리고 물도 충분히 먹도록 이렇게 식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본인의 식사 패턴을 편지로 적어서 냈으니까 얼마나 유명해졌을지 아실 거고 이분이 이제 저탄수화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새로이 나온 게 요즘에 유행했던 저탄고지, 애킨스 식이요법, 케토제닉 다이어트, 케톤식이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거나 굉장히 적게 복용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때 유행했는데 굉장히 학회에서 저탄고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나왔던 이유가 좋은 지방을 먹은 게 아니라 함부로 삼겹살과 같은 이런 나쁜 지방산을 많이 먹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단백질은 적당히, 많이가 아니고 적당히 섭취해야 되고 지방산을 많이 먹는데 이 지방산을 우리가 좋은 지방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리브유나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데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으로 보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원리가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인데 에너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을 태웁니다. 그때 나오는 게 케톤이고 케톤 연료 효율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연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게 되고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감소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 조금 곤란한 게 우리나라는 면과 밥으로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거의 그걸 먹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좋은 지방산을 먹으라는 강조가 제대로 인지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자꾸 나쁜 지방 그 삼겹살 같은 이런 나쁜 지방을 먹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대놓고 이거 좋습니다라고 아직은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저지방 식이요법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실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지방 비율을 제한하고 탄수화물은 적당히 먹고 단백질은 조금 더 적게 복용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다이어트에는 도움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것도 실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우리나라 식단에 적용이 그대로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다 체중 감량 효과가 비슷했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탄수화물 섭취량과 사망률 간의 관계를 아예 대놓고 그래프를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서 가장 낮은 곡선을 보이는 요 지점쯤이 탄수화물 50에서 55% 정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공고안이 55에서 65% 정도라고 권유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레벨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믿을 만한 데이터인데 이때 이런 걸 봤을 때 50에서 55% 정도는 탄수화물을 최소한 먹어줘야 건강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히 제한하는 거에 요 다이어트의 핵심 사항입니다. 네. 네.
잘 짜여진 식단과 식이요법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또 건강, 다이어트 둘 다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씩 계십니다.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음식을 이제 드시면서 몸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간헐적 단식도 얼마 전에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행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뭐 흔히 8시간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금식하는 패턴의 이런 16대 8 다이어트도 설명이 나왔고 5대 2로 여기 굶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다이어트도 설명된 바가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물론이고 1일 1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다이어트도 유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트는 뭐 16대 8 단식이든 5대 2 단식이든 1일 1식이든 이 단식의 공통점은 결국은 칼로리를 적게 먹었다는 게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결국 적게 먹었다는 거죠. 적게 먹었다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적게 먹었으니까 살은 빠질 거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 연구인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가 보통 원숭이보다 더 오래 살더라는 건 영장류까지는 증명이 되어 있고 쥐 실험에서도 또 흥미로운 게 그냥 보통 쥐 그다음에 칼로리를 제한한 쥐, 그다음에 칼로리 제한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까지 같이 한 쥐 세 개의 그룹을 놓고 봤을 때 간헐적 단식에 칼로리 제한까지 같이 한 쥐가 가장 오래 살더라는 거 쥐 연구 정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칼로리 제한은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조금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본인의 패턴에 맞는 약간 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은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죠. 뭐 삶은 얼마나 살겠어. 먹어보자 이런 분들 계신데 항상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장수 지역 하면 지중해하고 일본을 꼽지 않습니까? 이 두 지역의 건강 비결이 음식 속에 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되는 식단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 식단이 오키나와 식단인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는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 여기 구석에 있는 섬나라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이 음식 모양 보시면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한데 여기가 예전에는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부른 거에 80% 정도면 밥을 먹자 할 정도로 스스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자중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봤더니 총 사망률이 굉장히 낮고 오래 살고 심혈관 질환과 암 사망률이 낮다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지역 또 요즘에는 이 외부에서 워낙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프랜차이저나 이런 편의점 음식들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예전만은 명성은 못하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의 이 식사 패턴을 살펴보면 이 여주, 자색 고구마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바다 채소라고 불리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이외에 버섯이나 이런 종류의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먹고 칼로리는 본인의 먹을 거의 80% 정도만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당분을 거의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안 달게 먹는데 안 먹어야 될 것이 소금, 설탕, 그리고 단순 곡식. 여기서는 생선도 적게 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소고기나 이런 단순 붉은 고기는 적게 먹는데 여기서 적게 먹지만 유일하게 먹었던 고기가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 우리 기름기 많고 나쁜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돼지고기를 그냥 먹는 건 아니고 조리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2번 이상 삶아서 굉장히 얇게 적은 양의 돼지고기를 먹게 되어 있어서 이때는 이분들은 돼지고기는 섭취를 했습니다. 이 패턴의 오키나와 식단이 아주 유명한 장수 식단 중에 한 종류고 두 번째로 유명한 식단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를 특정 어떤 딱 꼬집어서 요 식단 그대로 먹는 그런 패턴은 아니고 이 지중해 연안의 이 국가들 전부 다 지중해 식단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본인 지역에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인데 요때 연구를 했더니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장수 지역이 많더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다 왼쪽에 쏠려 있는데 날씬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고 심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뇌졸중, 당뇨 모두 다 이 지중해 식단을 하는 집단에서 다른 같은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낮았던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중해식 식단은 포인트가 골고루 먹는 건데요. 이런 야채와 초록색 야채, 그다음 베리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올리브유를 충분히 먹고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 연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고 이 장수 식단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시면
건강한 단백질을 먹었다. 이런 붉은 고기가 아니라 생선이나 해조류 그리고 콩류 이런 해초류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얻었다는 게 첫째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통곡류나 야채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는 게 또 공통적인 사항이고 식사량을 절대로 과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약간 모자란 정도의 식사량만 먹었다는 게 또 공통점이면서 네 번째로 채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채소입니다. 참 오늘 강의 들으면서 끄덕끄덕하게 되지만 맞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 얼마나 산다고 또 막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바꿀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단 음식을 먹고자 하시면은 가능하면 건강한 단맛으로 바꾸셔야 되겠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좋은 단 음식일 뿐만 아니라 양파에서도 단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홍시나 이런 것에도 단맛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강한 단맛으로 바꾸시고 그래도 단맛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즘에는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도 것들도 많이 나오죠. 알룰로즈나 스테비아 같은 이런 것들로 단맛을 대체해서 가능하면 혈당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음식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질병별로도 식단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의를 통해서 식단 처방을 받아야 할 질환들, 이런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뇨가 있겠습니다. 당뇨는 우리가 당뇨 식단이라고 아예 이름 붙일 정도로 유명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죠. 근데 이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뇌졸중, 골다공증 이런 것들도 다 식단 조절이 필요한 질병이고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라지만 이제 이런 질병들은 모두 다 식사로 개선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 게 건강 개선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더불어서 그 식사 환경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정말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한 편 틀어놓고 먹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1시간 내내 맞습니다. 먹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식사 환경은 어떻게 조성을 해주면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혼밥 쪽도 많이 늘고 있는데 혼밥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이제 심심해서 TV를 보다든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또한 이제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고 살이 더 찌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 방법은 가족들끼리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식사를 꼭꼭 씹어 먹고 식사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배부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식사하는 게 가장 건강한 식사 습관이 아닐까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래도 스마트폰에 TV를 보면서 드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만큼은 먹어야지 음식을 제한해놓고 식사하시면은 이렇게 초과되게 식사하시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자, 가족과 함께 또 혼자 드실 때는 TV나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분을 풀기 위해서 단 음식, 짠 음식을 애써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미 우리 식단 속에 달고 짠 성분들이 많다는 사실 아시겠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이걸 먹는 걸로 다 풀지 마시고요.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또 운동 이런 걸로 좀 관심을 많이 분산시키면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짠 음식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꽉 채워 주셨습니다. 가정의학과 고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